친구가 만나야 돼. 자, 이 주요 3대 공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 핵심 공약은 이렇고요. 자, 현재 치과계의 인력 구조는 치과의사, 치과의생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치과의사 1인당 보조 인력은 보시면 맨 밑에 빨간 글씨로 보면 결국 치과의사 1인당 현재 보조 인력은 2.1명 정도입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은 뭐 월차다, 뭐 연차다 해서 2명 갖고는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서 좀 쉬게 해줘야 되고, 워낙 요즘 직원들이 복지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명, 만약 1인 치과의사 기준으로 3명 내지 4명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렇게 2.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1명 정도가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치위생과 정원을 확대하면 되는 게 아니냐, 또 간호조무사를 치과 전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원 확대는 다 아시다시피 계속 확대가 돼서 지금 거의 한 해에 4-5천 명씩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제가 한 2달 전 보조 인력 토크쇼 때 이제 말씀드려 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84개 대학에 이게 2015년만 해도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늘어났어도 지금 구인난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한계가 있냐 하면, 자, 출산율 저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정원이 지금 보시면 2019년 52만 명, 그다음 2036년에는 39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 대학 직장 노조분들이 지방 수도권보다도 이제 지방 대학이 5년 후에 12만 명이 남아서 40%가 폐교 위기다 이렇게 농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방대 치위생 학과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력서가 이제 한 장도 안 들어오죠. 치과 의생사뿐만 아니라 조무사도 이력서 한 장 안 들어옵니다. 몇 달째. 자, 제가 이게 뭐 특정 캠프가 아니고 이제 두세 캠프 후보분들이 좀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치과 쪽으로 전문 간호조무사를 양성을 하겠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도 이력서가 안 들어오는데 기존 간호조무사를 다시 치과 관련 교육을 시켜서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로 양성한다고 보조인력난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더 특화시키면 옥상옥이 될 수가 있고 인력난은 더 심화되고 또 교육기간 교육비가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치과 쪽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면 될 게 아니냐, 그런 건 이제 저희 안에도 저희가 안은 이제 2개를 내는데 두 번째 안하고 좀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복지부령으로 바꾸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노력법을 바꿔야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부령으로 이렇게 간단히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제 기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추가 교육을 시켜서 어떤 치과 쪽 업무 영역을 좀 준다는 아니고요. 요거는 복지부령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상대적으로 쉽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그럼 대안은 하나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요 치과의생사, 기존 간호조무사 여기서 계속 뱅뱅 돌고 놀아봤자 안 됐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외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을 단기 교육시켜서 치과 진료 현장에 투입하는 게 답이다라는 결론을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은 이제 처음부터 우리 간호사 교육 받고 이분들 다시 교육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치과 쪽은 따로 치과 쪽 간호조무사를 양성하자 1년 과정 이원화 전략을 내세웠고요. 자 이제 저희들이 이런 카피를 좀 만들었습니다. 왜 일석사조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요 현재 갖고 있는 거에서 말만 조금 바꾸고 그렇게 해봤자 아무 해결이 안 된다. 근시안적이고 땜질 처방이 아닌 법을 바꾸더라도 근본적으로 제대로 바꿔보자. 우리 헌법을 바꾸자는 것도 아닙니다. 의료법을 바꿔서 현재 간호조무사는 해봤자 치과 문항은 한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치과 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데리고 있는 조무사분들은 국가적인 낭비예요. 1년 내내 배워봤자 치과 오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런 몸에 안 맞는 옷을 몇십 년째 계속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 오 그게 너무 좋지만 과연 가능합니까? 그런 소리만 하고 있고 왜 이렇게 패배주의에 젖어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전에 드린 말씀이 있고요. 자 3대 과제는 요거는 뭐 전에도 드린 말씀이고 그냥 이거만 보시고요. 자 아까 이제 이원화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치과진료 보조사는 단기 교육 12주 그래서 석션만이라도 잡게 한다. 치과진료 조무사는 처음부터 치과 쪽 조무사를 키우자. 그래서 요거는 1년 과정 기존 조무사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빨간 것이 보면 현재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시험을 면제해주자. 경과 규정은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1년 무출이 없죠. 자, 석션만 해도 잡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필성 회장님 말씀도 석션 잡는 거는 굉장히 비침습적인 행위인데 그걸 갖고 뭐 6개월 교육하고 1년을 교육하고 그거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이제 일반인 알바를 저기 하면은 많이 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많이들 오십니다. 그분들은 활용을 해야죠. 근데 이런 제도가 없다면은 그분들이 많이 와왔자 시킬 거는 설거지하고 재료 정리밖에 없습니다. 접수 받아 주시는 거고요. 그분들은 활용을 하자. 많이 응모합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뭐 제가 듣기에는 청와대에서 일자리 수석님인지 아니면 어느 분인지 그 주제를 해갖고 각 직역별로 너희들 와서 니네 그 직역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 치과계에서도 어떤 여자 치과의사의 뭐 전체 의견이지 아니면 일부 의견인지 어떤 이런 덴탈 어시스턴트 단기간 일반인 투입 요 안을 가지고 단단히 벼르고 준비를 해서 협회에 넘겼는데 협회에서는 이거 뭐 저기 되겠어 하고서 누락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준비하신 분이 굉장히 좀 막 화도 나시고 안타까워 하셨는데 어쨌든 정부나 거기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이름모와 맞물려서도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침습적인 행위죠. 국비지원금만 해도 간호조무사는 교육비하고 교육훈련비까지 합치면 470만 원이고요. 치과진료 보조사 단기과정을 하면은 대략 70원. 대략 외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주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보통 DA 그러면 전체적 DA를 다 아우르는 용어일 수도 있고 서티 파레이드는 자격증을 취득한 분, 그 다음에 익스펜디드는 여기서 좀 더 교육을 시켜서 뭐 외과 전문이나 뭐 무슨 전문이나 조금 더 이제 심화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고요. 자, 미국에서는 자기네가 알아봤더니 뭐 1년은 걸리고 뭐 무자격자는 그러니까 이런 단기 저기는 무슨 주죠? 텍사스.
텍사스 한 군데서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소한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제 3년 전 선거 때도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 분명히 들고 나왔고 요번에도 3-4달 이상 교육 공부를 했고 솔직히 미국은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하러 안 갔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만큼은 대한민국 치과에서 3만 명 누구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공부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공부 좀 하고 말씀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만 해도 50개 주 거의 다 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자격 DA를 허용하는 주도 11개 주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무자격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또 거기에서 국민들이 민감하잖아요. 분명히 어떤 자격증 라이센스를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단기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요 정도 주에서는 4개월 코스입니다. 근데 말이 4개월이지 제가 읽어보면은 토요일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돌리는 게 아니고 토요일에 한 번씩 해서 그러니까 말이 12주지 12번입니다. 간단하게 끝나요. 왜? 석션 하나 하자는 건데. 캐나다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무자격에게 줍니다. 자, 우리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는 무자격자를 양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일정 시간 교육을 시켜서 근데 석션 하나 잡자는데 1년을 교육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또 더 하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하냐. 자, 치과에 알바를 구하면은 정말 전화통에 불이 나고 새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일단 채용을 해서 주중에는 일단은 뭐 석션을 잡으면 안 되겠죠. 아직 자격증 안 땄으니까 뭐 접수 보고 또 물품 정리하고 뭐 그렇게 그런 일만 하시다가 토요일에는 가서 12주간 교육 받고 또 실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일하는 데에서 뭐 금요일 정도는 실습 시간으로 인정해서 실습 시간 채우고 이렇게 되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비 지원 받고. 그러니까 왜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냐면은 국비 지원 받으려면은 라이선스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게 또 국민들에게도 떳떳하고 우리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석사조라는 거죠. 국가경제, 치과 보조인력은 해소되고, 근데 우리가 혼자 하면은 사실 제대로 된 아주 최선의 진료를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환자는 환자대로 좋고. 자, 우리가 1년 과정은 여기에 좀 뭐 스케일링이라든가 그런 치과 위생사의 고유 영역은 존중해 드려야죠. 그렇지만 이런 치아 본뜨기라든가 사실 엑스레이 촬영은 미국에서도 일단은 서티파이드 DA가 어떤 그 치과 내에서 뭐 몇 개월의 기본 그 어떤 실습 과정을 거친 후에 그 해당 원장님이 네가 엑스레이를 몇 컷 찍어 봤다는 그거를 실습을 점수를 주고 그 상태에서 엑스레이 촬영만 할 수 있는 추가 자격을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당선이 되면 집행부 요번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서 위헌 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법이 안 만들어져서 우리는 지금 현재 조무사 제도가 치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취지의 위헌 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는 치과전문간호학원, 지부에서는 각 조무사원의 치과반. 그래서 요거 사례는 대구지부에서 우리 치협 말고요. 의협의 대구지부에서 간호조무사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성화고 치보건학과 설립지원. 자, 뭐 이런 과정이고요. 자, 우리가 필요하면은 뭐 머리 깎는 게 많은 아니고 많이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건 입법은 입법 청원대로 하고 우리가 정말 지금 절실하고 절박하고 치과의가 이걸로서 망해간다면은 정말 이런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이거보다는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또 법이 되게 그렇게 노력하고 또 각 직업
협력과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노력을 다 하자는 건데 이런 모든 거를 다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법은 뭐 한번 만들어 본 거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거고, 근데 기존 제가 의료법을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이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를 만드는 거는 간단히 복지부령만으로 하기에는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의료법을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제 견해입니다. 예,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거고, 제가 당선되면 우리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치과계 그 당시 절박한 사안은 협회장이 직접 챙기고 정말 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개 불법 네트워크 척결이 그 당시에는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협회장님은 직접 그런 특별위원회를 만드셔서 위원장이 되셔서 정말 발로 뛰셨고, 이제 지금도 그 일인계수법 보안입법 중요하지만 이건 그 이상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기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히 이제 기타는 넘어가겠습니다. 유일의 관련 프로그램. 이 절반이 장롱 면허예요. 그래서 지금 면허 따신 분이 50%,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계신 분이 50% 이하입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현장으로 끌어오느냐. 2019년에 38.2%입니다. 또 또 해외 인력, 사실 이것도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3D 업종 공장에 한국인, 내국인이 없잖아요. 다 동남아에서 오시고, 그래서 베트남이라든가 또 몽골에도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국대 예방치과인가 어디에서 몽골의 그 간호조무사 학원, 그러니까 치과 쪽 설립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발판이 돼서 우리 협회에서 도와주면서 어떤 베트남이나 몽골 이렇게 좀 우리 그 한국 사람하고 친숙한 또 언어 소통도 잘,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도 뭐 이렇게 이제 혼자 미러에 석션도 달리고 뭐 에어도 다 뿌릴 수 있고 이런 혼자 하는 것도 정말 이건 적극 지원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딜로이트 안진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세계에서 몇 번째 큰 다국적 회계법인 전무이사이신 조용호 회계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제 치과의사협회가 뭐 큰 행사로 쓰는 큰 돈 말고 경상 예산으로 아마 1년에 60억 정도, 큰 돈은 아니지만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큰 취업 말고 경기도 치과의사협회라는 곳에서 이제 그 지부죠. 회계부정 사건이 있어서 이제 외부 회계감사 선진이라고 아시잖아요. 선진회계법인에서 이제 외부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뭐 가맥스라는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하나에서만 증빙되지 않는 돈들이 뭐 1억 이상씩 발견되고 이제 이래서 굉장히 이제 외부 회계감사를 한 다음에 뭐 회무가 투명해지고 뭐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사실 큰 작은 지부도 그럴진데 큰 협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저희야 뭐 보통 회계법인들이 이제 기업 회계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협회 같은 비영리 회계 부분들은 뭐 어떻게 좀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 아마 법제화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공익법인들 중심으로 그 상정법 이런 공익법인들, 주로 이제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 법인들입니다. 이제 그 법인들은 이제 그 외부 회계 감사가 좀 의무화되고 있고, 저희 치과의사협회처럼 이렇게 자발적인 사업자 단체들 협회들은 아직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점점 더 그런 중요성들이 높아가고요. 그다음 실제로는 이게 조그만 제도와 시스템만 갖춰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 좀 밑에까지 보면 대부분 이제 전문가 단체들도 좀 그런 좀 빈구석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제도나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면 상당히 그런 협회의 어떤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화시키고 건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회감사를 이렇게 하면 매달 뭐 기장을 하듯이 전부 보고하고 영수증 첨부 이런 거 하나요? 그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아마 협회 쪽에서 그래서 회계 감사하고 세무 기장은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런 그 회계 기록들을 유지를 하는 업무들을 외부 뭐 세무사나 회계사들을 통해서 기장 업무를 맡길 수가 있고, 말씀하셨던 그 회계 감사라고 하는 이제 연말에 한 번 회계 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그 협회 회원들이 1년간 그 제대로 운영되어졌다라는 부분들 협회 회원들한테 공표하는 그런 뭐 보고서가 되니까 그건 뭐 또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네. 법인카드 이런 거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증빙하고 하는 거겠죠. 근데 네. 이제 협회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증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네. 뭐 협회장의 판공비라든가 네. 뭐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협회에서 아마 정관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 업무 규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자금 수입이나 지출 자체가 일단은 대부분 기본적인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좀 전산화가 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비용들을 쓰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미임 정결 규정들이 내부 업무 규정을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게 조금 정관과 업무 규정도 조금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뭐 판공비 협회장의 판공비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세세한 항목들까지 모든 걸 다 보고를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월 기준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맞는 판공비 예산들 한도 내에서 집행들을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실제로 그런 우리 협회 뭐 법인카드를 통해서 만약 지출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지출 자체를 법인카드를 통해서 하게 만들고, 아마 그게 조금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옛날에 이제 전전 뭐 어떤 집행부에서는 사실 그 협회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돈을 갖다 쓰니까 재무이사, 네. 재무이사도 이제 우리 일꾼이잖아요. 네. 이제 항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쫓겨나고, 네. 그다음에 감사한테도 보고가 안 되고 이런 좀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사실 그런 협회장 판공비를 예산에 처음에 넣고 그다음에 정관을 만들고 그래서 집행을 한다라면 그 C를 정하고 최소한의 그 감시 구조로서 재무이사와 감사 정도는 그 지점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겠네요. 네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런 그 협회장님의 어떤 판공비 예산에 대해서는 뭐 이사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한도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치과 취업 회장님이 이제 어느 정도를 쓰시는지 몰라서 어느 정도 규모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조금 상호 견제를 하고 적정한 금액에 대해서 서로 그 합의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회장은 상근직이어서 네. 급여가 있어요. 네. 급여가 있고 또 판공비 따로 있는 건데 사실 네. 급여라는 게 이제 대의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네.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여가 연봉 1억 8천만 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그게 이제 세정급여인데 네.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이제 그 마치 그 세후급여인 것처럼 보전되고 있는 아주 찌질함, 아주 정말 창피해 죽겠어 이런 거 어디 가서 얘기하기. 아무튼 이제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그 내부에서의 감시되지 않는 그 돈의 움직임 이런 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이상 후보님은 그 급여를 만든다라면 세후급여로 받으실 거죠? 아마도? 아마도?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사실은 기사를 많이 봤고요. 네. 그리고 뭐 누구를 저는 비름 뭐 이제 뭐 제가 몇 대를 걸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분들이 절대 잘못했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1,500이 급여시라면은 거기에 뭐 세금이나 4대 보험 해갖고 뭐 4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빼다 보니까 뭐 1,085만 원인가 그 정도 이제 집에 가져가시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보전해 드리기 위해서 다른 항목에서 뭐 어떤 항목이든 그렇게 해서 그 400 몇십만 원을 이제 보전해 줘서 실질적으로 1,500만 원을 급여로 가져가시게 해드리는데, 근데 그게 뭐 회계법상이든 무슨 법상이든 좀 법적으로 누가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글쎄 저는 워낙 좀 뭐 그냥 저 술집도 잘 안 가고 뭐 골프도 안 치고 뭐 전철 타고 다니고 그래서 뭐 용돈을 많이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1,085만 원이면 아주 충분히 잘 살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냥 법대로 깨끗하게 그 다음에 어디 가서도 좀 꺼리끼지 않게 그렇게 좀 법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회원들 입장에서 좀 떳떳하고, 그리고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팬티만 남기고 다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하자는 건데, 저는 뭐 당선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게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뭐 간단하게는 이제 협회장님 급여를 세 번째는 인지에 관한 공약입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 뭐 임플란트를 4개로 할 거냐, 뭐 혹은 엊그저께 또 어떤 후보님께서 노인 임플란트 급여를 60세로 내리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노인의 정의 자체가 65세 이상이고 사실 이제 그 문제를 잘 힘들기도 했었고, 덴처를 보험급여 할 때도 덴처 기공료라든가 이런 거 다 만들었던 그 입장에서 좀 이렇게 사실 구조를 좀 알고 공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치과의사로서 엄청 창피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월 1,000, 뭐 1,100, 뭐 월 2,000 이런 그 급여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 자체가, 혹은 그런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의료행위와 실제로 그 대가로 받는 수가를 제대로 이제 수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런 공약들을 만들어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창피합니다 사실. 자, 우리나라 이게 노인 인구는 2017년 현재 760만 명, 65세 이상이죠. 13.1% 정도 이제 되는 걸로 돼 있고, 노인의 장존 치아 수는 65세 이상 남자는 16개, 17개 정도 되고 여자는 더 적어요. 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애도 낳고. 2013년 현재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노인 빈곤율인데,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노인 빈곤율 1위예요. 절반의 노인이 빈곤섬 이하에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특히 그 치아야말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구강 상태가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노인이 가난하면 빨리 치아를 잃게 되는 거고, 완전 무치약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기 전에 이미. 그래서 한국의 완전 무치약 노인은 12.4% 정도 돼요. 그런데 임플란트 급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완전 무치약에는 임플란트 급여할 수 하지 않게 되어 있죠. 치아가 하나라도 있어야 임플란트 급여 받을 수 있어요. 완전 무치약에는 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노인 임플란트는 사실 소득 역진적인 급여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자 노인만 임플란트 할 수 있고 가난한 노인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죠. 틀니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또 완전 틀니라는 게 급여가 되긴 하지만 일찍 치아를 잃으면 치조골도 일찍 내려앉기 때문에 일찍 치아를 잃는 노인들은 틀니를 할 수도 없어요. 틀니가 앉아있지를 않는 거죠.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리텐션이 없다고 의사들은 표현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를 이렇게 뭐 기둥을 세우든지 뚝딱 단추를 달든지 그런 걸 이제 오버덴처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 전혀 급여에 빠져 있어요. 지금 제가 건강보험공단 관리공단 이사장님 김용희쌤한테 제발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라도 좀 붙이자. 그리고 실제로 그 임플란트 2개 급여하는데 급여 예산 60%밖에 청구 안 하고 있어서 남아 돌아요. 남아 도는데 남아 도니까 그냥 항목 한두 개 추가하는 거는 기관장이 할 수도 있는 권한 안에 있는 거니까 하자고 건의를 한 적까지 있습니다. 일단 저소득 노인에게는 임플란트가 사실 거꾸로 불리하다. 소득 1분위와
10분의 1을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치하게는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급여하지 않고 있다 현재. 그런 얘기고요. 그랬을 때 오버덴처를 급여를 한다라면 무치학에서는 하악 2개, 상악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급여하는 게 적절하다. 근데 이제 4개를 그럼 6개잖아요. 6개를 하는 게 어렵다라면 상악이 2개까지라도 그러면 4개죠. 그래서 4개인 거고, 그래서 무치학인 거고, 그래서 오버덴처인 거지. 임플란트 2개가 너무 적어서 4개로 개수 늘리자. 이런 아주 그 초등학생 같은 그런 공약이 아니라는 거죠. 재정축에 보면 2020년에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만으로도 보장성 강화 예산이 3,700억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19년에 2,400억도 못 썼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이 원래 법률상 20% 주게 돼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너무너무 낮아져가지고 지금 14.2%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늘려야 되는 법정기준 20% 달성을 위해서 사실 치과의사들도 요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지금 이제 17조 7천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문재인 케어에서 2027년까지 소진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되고 있는 보장성 확보 정도로는 뭐 계속 돈 남을 것 같아요. 자,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그 정도 하는 거는 요구하는 거 어렵지 않고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보험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자, 상대가치 수가라는 게 있죠. 여러분은 이제 기자시니까 아시겠지만, 자, 최근에 이제 3차 상대가치 수가 연구라는 게 2019년 연말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자, 놀라지 마세요. 의과는 80%고 치과는 102% 보전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진료 원가 대비.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보험 수가는 우리 진료 원가에 너무 못 미쳐. 특히 뭐 신경치료 같은 거는 60%도 안 돼.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연구팀에서 작년 말이에요. 의과는 80% 수준, 치과는 102% 수준이라고. 이미 된 거예요, 진료 원가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상대가치 수가를 정하는데 진료 원가의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의사 인건비예요. 그런데 의사 인건비는 자, 이제 2차 상대가치 수가 할 때는 제가 연구하였는데 그때는 제가 100개의 치과를 실사를 했어요. 그런데 3차 상대가치 수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국세청 자료로 의사 인건비를 대체했는데 의사들은 절반 이상이 봉직이고 개원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소득이 거의 투명하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치과의사들은 개원이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국세청 자료 가지고 의사 인건비를 해보니 의사 인건비가 치과의사 인건비보다 400만 원 많은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진료 원가에서 차지하는 의사 인건비가 높은 의과는 진료 원가에 비해서 상대가치 수가가 낮게 책정됐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상대가치 수가를 이제 연구를 하고 마지막에 사인을 각 협회장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건데요. 그거 하면 이제 뭐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데 이 연구 책임자 하는 일, 이걸 치과의사협회에서 문제제기 해야 될 사항인데 문제제기 하지 않고 그냥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 진료 수가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연구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화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그 테이블에 나간 그 협회장 뭐 알지도 못한 거죠. 그냥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문제제기하고 협상하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의과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래서 감염관리료
환자 안전에 관한 처치 비용, 의료기관 질관리 비용 이런 진료랑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포션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치과는 없어요.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고 요구하면 되는 건데. 자, 비급여 진료 수가 표시 전면 금지에 관한 공약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2차 상대가치 연구 2010년에 했었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100개의 치과를 실제로 실사를 했어요. 3위였어요. 아니 그런데 3차 상대가치 연구에서 보니까 46대 54예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급여 대 급여가 46대 54. 치과에서 상상이 되나요? 상상 안 되지 않나요? 역전됐어요. 역전됐는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치과 의료보험이 포션이 커지고 청구를 많이 해서 늘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우리끼리 포지티브하게. 하지만 생각해보면 비급여가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상대적으로도 사실은 절대적으로도. 왜? 뭐 아시다시피 49만 원 임플란트 이런 거 등장했어요. 등장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치과계 제살 깎아먹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49만 원짜리 임플란트 해가지고 그 임플란트를 사후 관리하고 예방적 재체결하고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비급여 진료 수가 표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협회가 추진해야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약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사실 보조인력 문제는 아마 뭐 최근 선거뿐만이 아니라 아마 20년 이상 계속 지금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고 선거 때마다 나오죠. 해결 안 되고. 그런데 조금은 좀 그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치과 사범 캠프에서는 그 치과 진료보조사를 어쨌든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거와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시행령을 바꾸는 거는 당연히 시행령을 바꾸는 게 훨씬 어쨌든 법 문항까지 만들어서 방안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어쨌든 플로우 차트를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를 뭐 어쨌든 좀 직역 간에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그런 이제 취지이신데 저는 그래도 이것만이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꿔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에서 계속 돌려갖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면은 더 이상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할 때 1인 1개 수법을 해서 이게 과연 그 법으로 해갖고 이걸 이제 잡을 생각을 정말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을 때 어쨌든 누군가는 국회로 뛰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해서 이루어내서 그거를 일격에 잡을 수 있는 했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원장실에 앉아서 탁자에 앉아서 달걀 어떻게 세울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계속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콜럼버스는 그럴 때 달걀을 과감히 깨서 세웠잖아요 합니다.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네. 치과생사들이 요즘 이제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를 과거에는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보통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 5.7년 정도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결혼이나 뭐 기타 등등으로 이제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10년 이후에 치과의생사들은 직무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는 거예요. 직무 만족도가 낮다는 얘기는 수직적 분업구조 하에서 하위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기네는 전문가인데. 그래서 지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하위 직분이죠. 사실 종합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하는 일과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치과에는
치위생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위생사가 자기 하위 직종에서 하는 일이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거 없는 거예요. 없고 근데 간호조무사는 치위생사랑 비슷하거나 약간 경쟁하는 그런 식의 일을 한다라고 서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뭐 수술 어시스턴트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극도로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사만 있는 치과가 있고 조무사 이제 위생사는 개설할 때 있어야 되지만 조무사만 있는 치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같이 있는 치과는 이 싸움 때문에 이게 다 망하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 이제 치위생사들이 직무 만족도 굉장히 높고 연봉도 높아요. 7만 불에서 7만 5천 불 사이인데 그런데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사실은 DA나 CDA나 EFDA나 이런 하위 직종들이 쭉 병원 안에서는 깔아주고 있고 그리고 CFDA, EFDA 같은 경우도 사실 급여 낮지 않아요. 3만에서 3만 5천 불이에요, 미국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걸 좀 질문을 할게요. 네. 예, 그냥 그 당위성을 제가 좀 궁금한 게 아니라 간략히 더 덧붙이면은 어쨌든 치위생사를 뭐 독립하고 그런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어떤 전문가적 영역을 좀 존중해 주는 그런 거를 좀 더 방안을 마련을 해서 그렇게 좀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외부 회계 감사라는 시스템만 도입을 해서 모든 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사람이 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반 사람 반. 그래서 어쨌든 그 회물 담당하는 사람이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쨌든 협회장 직무를 수행해 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과거 문제됐던 게 협회장 판공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치신보에서의 그 어떤 편집인으로서의 그런 거라든가 또 각 위원회별로 배분된 예산을 현금으로 가져오셔 물론 이제 좋은 일을 쓰셨겠죠. 그렇게 해와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주무이사도 모른 채 문제가 됐고 또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좋은 일에 쓰셨고 그런 살신성에 하신 건데 극히 일부 어떤 분들은 저는 일부 이사들도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려 조심스럽지만은 어떤 고발 내용을 보면은 꼭 다 일하는데 쓴 거는 다 우리가 어떤 회원들의 심정으로 이해를 하는데 극히 일부는 뭐 어떤 개인적인 골프나 뭐 룸사롱이나 이런 유흥에도 쓰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으로 고발이 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개인적인 그 어떤 누가 일을 맡느냐에 대한 차원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쨌든 협회장 판공비 내에서 이제 로비라는 게 좀 그렇지만 그런 법안 과정이나 대정부 어떤 그런 협상에 대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요 협회장 판공비 내에서 그 다음에 협회장 죄송합니다. 협회장 판공비도 어쨌든 대정부 협상에 들어가는 비용 부분이 아니라면 저는 100% 법인카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선이 된다면.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대정부 협상을 위한 비용이 꼭 현금이 필요하다. 이제 이 부분인데 어쨌든 김영란법이 엄연히 살아 있고 뭐 공무원에게 뭐 몇만 원 죄송합니다. 몇만 원에서 적게가 뭐 금지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이제는 로비 방법도 바뀌어져야 되고 만약에 어떤 부득이하게 일을 위해서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게 회장님이 현금을 사용하셨을 때 감사나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이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용한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최소한 재무이사나 감사님에게만은 최소한 공유가 돼야 그나마 어떤 그 아주 깨끗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감시 구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팬티만 입고 다 보여드릴 정도로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 협회장 혼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재무 담당 감사님에게는 서로 좀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깨끗한 방법으로 또 정부와 그런 일을 대정부 일은 최대한 하면서 그 방법을 최대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뭐 얘기 나왔던 부분에서도 이제 그 어떤 그 회계의 투명성 같은 게 있는데 그 급여를 받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듣기에는 처음에 이제 그 회장 상근제를 하면서 급여를 주게 된 이유가 대정부나 뭐 국회나 이쪽 로비를 하라고 이제 그 급여를 책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말하자면 판공비겠죠. 아니요. 급여는 본인 생활하라는 거죠. 아니요. 네. 항공비 얘기가 아니고 네. 급여로요? 급여로 그렇게 아이, 했다고 그건 그러는데 그거는 치과를 문 닫았는데 최소한의 밥 먹고 살아야지. 생활비죠. 항공비로 해 있죠. 아니 제가 이제 그 아니 말씀하세요. 네, 그 부분은 네. 전임 회장님이라든지 뭐 감사님들 뭐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네.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도입 배경이 그렇게 됐다고 네. 그러는데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제 그 지금 좀 전에 말씀은 그걸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생활이 아니라 네. 그걸로 네. 대정부 협상에 쓰겠냐? 그렇죠. 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상근이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전 치과계 대정부 협상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 됐기 때문에 협회장님이 치과를 문을 닫고 치과를 안 하시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또 생활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해주고 그 이상 하루 종일 일하시고 낮과 밤으로 뛰는 게 치과계를 위해서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제도를 바꾼 거거든요. 그런 취지고 어쨌든 저는 아까 그 부분 말씀드렸고 또 판공비를 이용해서 저렇게 이제 그거를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 저는 뭐 또 치과회가 뭐 이 어떤 상근제가 폐단이 있고 그래서 대의원총회에서 반상제로 의원이 모아지면은 뭐 저는 따라야 되겠지만 제가 그걸 먼저 주장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왜냐면 치과계는 대정부에서 일하고 막 그런 그 중요성이 훨씬 가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반상근제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관련해서요. 그 협회장 상근제 급여가 사실은 이제 책정된 게 아니고 그냥 혼자 가끔 생각도 해봤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현재 우리 규정이라면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각하고 3년 후에는 핑계김에 딴데 이제 부천에 거기 지겨우니까 딴 데 가서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일단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문제로 막 3, 4대 이상 계속 다 문제되고 고발당하고 막 그렇다면은 이것도 치과계 합의로 어떤 그 3년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왜냐면 이거 갖고 계속 뭐 유대가 고발하고 누가 고발하고 이렇다면 이것도 치과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쨌든 규정대로 저는 정확히 지킬 생각이고 좀 딴 데 가서 병원해볼까 하는 핑계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이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다음 주 화요일이 또 저희 젊은 치과생 대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 선거 대면 선거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타 캠프하고 좀 그런 어떤 콘센서스가 이루어지면 이런 것도 좀 안 하고 좀 보도자료 대체하고 이런 것도 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가 만나야 돼.